자, 오늘은 이제 앞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러니까 인물 사진의 빛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사실 이제 뭐 어떤 빛이든지 간에 빛을 잘 이용해서 또 좋은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빛이 부드러운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좀 이제 강하지만 이제 부드러운 빛을 아주 선호를 합니다. 저도 전에 스튜디오에서 인물 사진 찍는 걸 보니까 일단 스튜디오에서는 조명등을 좀 이제 빛을 아주 세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조명등을 여러 개를 설치해가지고 빛의 양이 아주 풍부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앞에 어떤 이제 좀 빛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운서 장치라든지 또 반사판이라든지 또 하여튼 아주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인물이 환하게 나오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뭐 굳이 찍을 필요는 없지만 주로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제 인물이나 또 여러분들 이제 뭐 가족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뭐 스튜디오에 가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여행 사진, 길거리에서 만난 인물 사진들 역시 부드러운 빛이 좋다. 이제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비가 내리는 날, 흐린 있고 비 내리는 그런 날 실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항상 날씨가 맑을 수만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가 내리거나 흐리면 실외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실외죠. 실외에서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인물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 인물 사진을 찍으니까 빛이 아주 부드럽죠. 부드러우니까 거의 노출 편차도 적고 또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스토리, 이야기가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너무 맑은 날씨보다는 또 빛이 강하고 딱딱한 그런 이제 상황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나 아니면 또 흐린 날, 또 늦은 오후 시간, 또 매지가오 때 이때의 빛을 이용해서도 좋은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 사진도 보시면 여기 이제 우산을 쓰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린 날이나 비 내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보시면 오히려 이런 원색은 더 잘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양에 있는 안양예술공원이거든요. 예술공원에서 쭉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거리 풍경인데 이제 이거는 비 내리는 날 찍었다는 그런 거고요. 이것도 이런 조형물 아래서 이 조형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조형물들을 가지고 또 프레임 속의 프레임으로 한번 이용해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이용해도 좋은 그런 이제 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다시피 기다려서 찍었구나 알 수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어떤 장면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찍으십시오. 기다렸다가 근데 여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사진이 좀 허전하거나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지나가기를 패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니까 마침 이렇게 이 분홍색 뭐 양산인지 우산인지 이걸 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가운데 지나갈 때 살짝 셔틀을 눌렀죠. 그 결과 보면 이 파란색 계열하고 그다음에 이 붉은색 계열은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사진이 좀 더 강하게 또 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거리 사진을 찍는 것도 좋다. 자, 이건 이제 잘 보세요. 그죠?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빛이 좋다 그랬죠. 이거는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빛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라다크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늦은 오후에 이제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쭉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그 이 사진도 보면 살짝 빛이 이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살짝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늦은 오후 시간에 부드러운 측면광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좀 이제 어떤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이 부분. 그죠? 네. 저도 어릴 때 이랬습니다. 다. 그죠? 중도님도 그랬죠? 우리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그죠? 기억은 잘 안 나.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차 굴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차 터널이라 그랬나요? 네. 자,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필 사진이나 그다음에 포트레이트 사진도 마찬가지겠지만 굳이 이제 증명 사진이 아니라면 여권 사진이나 증명 사진이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청명광을 이용해서 찍어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렘브란트 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 광선은 원래 그림에서 많이 쓰는 그런 하나의 빛 표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델을 창문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어떤 방식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창문가에다가 이쁜 이제 여자 소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직접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때 빛이 어떻습니까? 만약 이게 이제 창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 창문입니다.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늦은 오후 시간에 창문에서 해가 기울어 가고, 그다음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얼굴에 빛이 닿는 부분은 적절한 밝기로 표현이 되고 다 빛을 받는 부분은 적절한 밝기로 표현이 되죠. 근데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표현됐잖아요. 그죠? 배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의 빛을 받는 부분만 강조해서 더 강한 인상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낮에 이런 장면을 정면광으로 이제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 동쪽이고 여기가 이쪽이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정면광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런 좀 입체감이라든지 또 강한 인상을 주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또 길거리에서 이런 빛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존재하는 빛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린 날이면 흐린 날대로 좋은 빛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고 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또 눈이 내린다 그러면 눈 내리는 대로 이렇게 또 늦은 오후 시간에 측면광이 들어오면 이런 측면광을 이용해서도 또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항상 빛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상은 당연히 봐야 되고 그 의미 있는 대상, 즉 인물을 향해서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가 이걸 유심하게 관찰하시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은 사진이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시죠? 이건 이제 실제 우리가 전에 출사수업을 많이 나갔던 저기 선유도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선유도 공원 그 이야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큰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에서 실내 쪽으로 빛이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출사 수업 같이 간 한 분이신데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왼쪽 측면에서 빛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니까 빛을 받는 부분은 환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근데 반면에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좀 어둡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을 덜 받는 이 부분은 아주 까맣게 표현이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그림자도 또 이렇게 좀 드리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정면으로 빛을 다 받고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측면으로 빛을 받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더 입체감도 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인물이 참 잘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외부의 밝은 빛을 받고 있으니까 이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죠. 아이 캐치라이트가 표현되니까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또 인물 사진이 또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그
이런 이제 선유도 공원 이 이야기에 관해 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같이 출사 나오신 분들한테도 이게 램버넌트 광선을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 한번 찍어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또 좋은 게 이 배경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고 이러면 인물 사진 찍기 참 좋은 것이죠. 굳이 뭐 비싼 돈 들여서 스튜디오 조명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자연의 빛을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는 경우가 시골 같은 데 있는데 이 바깥에 창문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이제 곳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레동 철강단지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깥문을 다 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이 그 입구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빛을 받고 있고 저 뒤쪽까지는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출 편차를 이용해서 이 인물을 돋보이게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을 못하니까 현장에서 유심하게 관찰해서 빛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빛과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노출 편차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배경을 어둡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은 더 드러나게끔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참 좋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찍으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인물이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제 또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숲속에서 사진을 찍거나 또 야외에서 사진을 찍으면 낮에 사진을 찍을 때는 얼굴에 그늘이 많이 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늘이 많이 지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는 휴대용 LED 조명 등도 있고 반사판도 있고 플래시도 있는데요. 이제 플래시는 빛이 좀 많이 강하니까 좀 빛이 골고루 이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용 LED 조명 등 작은 거하고 반사판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얼굴을 환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종묘 뒤에 있는 그 숲이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면 빛이 또 부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빛이 부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얼굴에 그늘도 지고 그다음에 뭐 나무 그림자 같은 것도 막 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휴대용 LED 조명 등하고 반사판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105mm 매크로 렌즈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런 뒤에 배경 부분이 이제 좀 흐릿하게 이렇게 잘 표현됐기 때문에 인물이 상대적으로 살죠. 살고 이거는 거의 후보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찍을 때부터 조명을 잘 설치를 하니까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때 이 친구도 살짝 3분할 구성을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도 여러분들이 뭐 가운데 서로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가운데 배치해도 괜찮고 아니면 약간 살짝 3분할 구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인물을 찍을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프레이밍 어떤 그런 능력이나 그다음에 알고 있는 그런 법에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눈동자가 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게 하니까 훨씬 더 생생한 느낌으로 도 표현이 되죠. 이건 이제 늦은 오후 시간에 이 플래시를 사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석양이 참 멋있죠. 가을 석양이 아주 멋있는데 그런 멋진 그런 석양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이때 만약에 플래시가 없었다 그러면 이 꼬마 아이들의 얼굴이 까맣게 나왔겠죠. 그죠? 검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가지고 간 플래시를 살짝 터트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속 동조 모드라는 그런 모드로 이제 터트려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 배경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됐고 그 앞에 서 있는 이 이제 목동들 이 아이들은 이제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죠.
보면 염소를 몰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에 사진을 쭉 좀 찍고 있으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들도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것도 2010년도에 케냐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얘들도 거의 한 뭐 10년 11년이 지났으니까, 얘들도 어엿한 청년이 됐겠네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래시 저속 동조 모드를 이용해서 찍은 아주 제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찍은 그런 이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래시 저속 동조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플래시 그 동조 모드에는 이 동조란 말은 셔터 속도와 이제 그 동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시 일반 동조 모드는 그러니까 플래시 일반 그런 이제 모드는 보통 이제 셔터 속도가 60초나 아니면 125분의 1초 여기에 동조가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동조 모드로 놓으면 플래시 불빛이 이제 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 플래시 불빛이 닿는 여기까지만 밝게 나오고 빛이 닿지 않는 이 배경 부분은 까맣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금게. 왜냐하면 빛을 이게 조리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셔터 속도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플래시 불빛에 닿는 2m에서 3m, 4m 정도 그까지는 플래시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밝기로 나오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카메라 노출 값에 모자라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플래시 저속 동조 모드란 말은 이 플래시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 셔터 속도의 구애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30분을 1초로 하든 뭐 10분의 1초로 하든 그다음에 8분의 1초로 하든 1초로 하든 2초를 하든 셔터 속도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플래시가 같이 빵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배경 부분들은 이제 플래시의 빛, 이 부분은 플래시의 빛과 그다음에 카메라의 노출값 있죠. 조리개 값하고 셔터 속도 값으로 지킨 거고 이 빛이 닿지 않은 이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래시 불빛은 거의 안 닿으니까 카메라의 노출값만으로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셔터 속도와 그다음에 조리개 수치, 그다음에 감도 이 값으로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뭐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8분의 1초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8분의 삼각대. 1초, 네, 삼각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장에 좀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좀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춤 동작 같은 거 있죠. 탱고나 플라멩고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춤 동작 자체도 음악의 그 빠르게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20분의 1초로 찍어야 이제 이 움직임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고 어떨 때는 또 10분의 1초로 찍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8분의 1초로 찍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한 번에 딱 계산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좀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해서 많이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분을 쳐도 찍어보고 15분을 쳐도 찍어보고 또 10분을 쳐도 찍어보고 8분을 쳐도 찍어보고 5분을 쳐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2분을 쳐도 찍어보고 1초도 찍어보고 근데 이때 셔터 속도가 길면 길수록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셔터 속도가 길면 길수록 그죠? 더 많이 좀 움직여 보이겠죠. 이 부분 자체가. 잔상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셔터 속도가 딱 적당한 걸 하나 골라낸 게 제가 8분의 1초로 찍었더라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플래시 저속 동조 모드를 쓰면 왜 이런 잔상이 남느냐 하면 이제 플래시가 예비 발광을 먼저 하고 후막 동조를 찍으면
예비 발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8분의 1초 뒤에 본 발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시가 두 번 터진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터질 때는 살짝 좀 얇게 터지다가 두 번째 터질 때는 강하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움직임 흔적이 8분의 1초라는 시간적인 간격 차이가 이렇게 잔상으로 남는 거죠. 이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저속으로 찍으면은 그냥 이런 잔상 없이 돌아가는 이런 흔적만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래시가 두 번 터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의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춤추는 동작이나 사람이 차에서 특히 택시 같은 데서 승용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장면을 한 1초 정도로 찍으면은 그 사이에 플래시가 두 번 터지기 때문에 적절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건 제 책에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또 읽어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길거리 이런 공연 사진 찍을 때도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대로 찍어야 경쟁력이 있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찍는 일반 동조 모드로 찍으면 그냥 평범한 기록 사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인물 사진의 프레임을 또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우리가 그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인물이 저게 포함된 풍경을 찍을 때의 프레임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단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 뭐라고 획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이 깃발을 들고 있는 말기를 들고 있는 이분이 거의 말 촌장이거든요. 총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가까이 다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의미 있고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한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화면을 꽉 채워서 구성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뭐 수천 명이 이렇게 이제 그 물감 축제를 즐기는데 그걸 다 담은 사진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걸 이제 먼저 간파를 하고 그걸 파악을 했다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프레임을 가득 채워서 구성을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 포함된 이런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자,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중국의 토루를 방문한 곳인데요. 영정토루라고 아주 이렇게 튼튼하기 전 요새 같은 그런 이제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여행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도 적절하게 이용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좀 크게 나온 건 이때도 이제 뭐야 16에서 55mm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를 가지고 거의 17mm로 약간 광각으로 찍었습니다. 그죠? 그 대신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의 특징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나오고 이 멀리 갈수록 되게 작게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프레임을 가득 채워서 구성하자.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인물 사진 중에서 우리가 좋은 인물 사진은 이제 그 사람의 외면의 모습하고 내면의 모습이 동시에 다 표현되는 게 정말 좋은 인물 사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인물을 찍을 때 어떻게 그걸 또 표현이 가능할까 좀 아마 여러분들 고민도 되실 텐데요. 근데 이건 좀 간단한 게 어떻게 보면 이 포즈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포즈와 그다음 표정. 그러니까 이런 이 이제 사람이 내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라든지 표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의 심리가 그대로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포즈를 잘 이용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프리카 이제 티니지를 여행할 때 어떤 만난 할머니가 정말 또 잘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대해서 또 그 이제 집에 있는 그런 자기 아버지 무덤도 보여주고 또 이쪽에 무덤이거든요. 무덤도 보여주고 그래서 뭐 하여튼 차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좀 많이 친해졌었는데 우리가 헤어질 때 이 할머니 얼굴 표정이 조금 약간 좀 약간 쓸쓸하다는 느낌이 좀 드시잖아요. 좀 짠하다는 느낌 들죠. 손도 좀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고 그때 이제 제가 인사하면서 안녕 찍었었거든요. 플래시 터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살짝 저속으로 또 찍었고. 그러니까 이런 포즈를 이용해서도 내면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즈의 이용. 그죠? 그래서 인물의 포즈를 이용하면 진솔한 내면이 잘 드러난다. 이, 이 포즈를 보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뭐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특히 이제 이맘때쯤에 그 아이들은 한쪽 호기심도 많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 반, 그죠? 하여튼 그런 어떤 표정으로 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즈를 이용하면 그런 이제 인물들의 내면이 잘 표현이 된다. 그리고 또 이것도 프레임 속의 프레임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에 대나무 받치고 여기도 이제 앞에 화분 위에 있는 그런 화단, 네, 풀들을 이용해서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이용했고 또 3분할 구성, 그죠? 3분할 구성을 이용했죠. 그래서 인물 사진, 그래서 특히 포즈를 이용하면 잘 표현이 된다 이런 거고요. 되게 깜찍하죠. 이 친구 보면 이거 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뒤에서 막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얘가 뒤로 착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이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이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인사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뒤에서 이제 착각착각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하면서 뒤로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그죠. 그 호기심 어린 얼굴이 이 얼굴에 드러났죠. 호기심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귀걸이도 했네요. 쪽에 귀걸이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이쁜 머리핀도 하고. 음. 자, 또 이제 때로는 여러분들이 흑백으로 인물 사진들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 흑백 사진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건 이제 쿠바 여행할 때 어떤 빵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흑백 사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제 찍는 그런 방법처럼 흑과 백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대체로 이렇게 요리사나 이런 이제 그 뭐 음식 관련, 미용 관련, 또 뭐 병원 관련, 뭐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흰색을 많이 입잖아요. 그죠? 흰색 옷을 입으면 흑백 사진에 참 좋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 흑, 아주 검은색과 그다음에 흰색, 그 조화가 잘 이루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중간 계열의 이런 이제 톤들. 그죠?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찍으면 아주 또 좋은 흑백 사진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흑백의 인물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컬러로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흑백으로 찍을 수가 있지만, 이건 이제 중국의 기주성에 가면 아주 오래된 그런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런 오래된 그 마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고성에 가서 이제 그걸 고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이제 하여튼 마을 이제 그런 곳인데 이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주름도 많으시고 이 할머니의 어떤 그런 이제 나이 또 세월 시간 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흑백으로 또 한번 찍어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을 찍을 때 컬러로 찍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흑백으로 찍으니까 훨씬 더 뭔가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과거라는 시간성을 더 강조하는 게 흑백 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간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흑백으로 표현돼야죠. 그 대신 그러니까 흑색과 그다음에 아주 밝은 색 이게 두 개가 다 동시에 이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중간 톤 이런 중간 개조들이 잘 표현되면 흑백 사진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또 마무리로 가면 근데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옛날부터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가족 사진을 좀 많이 찍어보라 그러거든요, 저는. 저는 사진을 2001년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하면서부터 가족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전에도 이미 찍었었죠. 그러니까 얘가 막내인데, 이 막내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찍었었거든요. 얘가 20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생인데, 그때부터 사진을 계속 많이 이제 찍어왔고, 그때 여기는 이제 남이섬에 가서 가족 사진을 삼각대를 세워놓고 막 이제 그 셀프 타이머를 눌러놓고 찍었는데, 저는 몰랐죠. 뒤에 이 아이들이 서 있는 거. 그죠? 그때 제가 이렇게 통통했습니다. 지금 살이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때 뭐, 얘도 카메라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제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노는 모습들도 보면.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사진을 기록해서 찍어 놓으면 아주 좋은 그런 사진이 또 되죠. 기록 사진도 되고 또 뭐 조금 더 해서는 여기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또 높아지겠죠. 이런 그러니까 가족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십시오. 그죠? 뭐 시골에 계신 어머니, 근데 이거는 큰애, 얘는 막내, 이게 둘이 형제가 또 손잡고 자원형 꽃밭에 누워 있는 모습들. 또 시골에 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뭐 여기는 또 저기 영종도에 이제 조개구이 먹으러 갔을 때, 영종도 가서 막 눈과 비가 내릴 때, 얘들 이제 벌 서는 모습. 시골 할머니 서울에 올라왔을 때, 고향에 내려가서 뭐 추석 준비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어,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옛날부터 나도 좀 이런 이 우리 가족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참 좋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손자나 손녀가 생기면 또 이렇게 계속 찍어주면 되죠. 1년에 뭐 못해도 두세 번은 여러분들도 집에 찾아오잖아요, 애들이. 그죠? 한 서너 번 이상 찾아오니까 그때마다 좀 이제 또 적극적으로 찍어 놓고 이건 뭐 굳이 잘 찍고 못 찍고는 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록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족들의 일상을 솔직담박하게 찍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럴 때도 그렇고 얘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찍은 그 나날이 이뻐져 가는 그 조카가 또 시골에 왔기 때문에 찍은 거. 얘는 큰아들, 얘는 동생. 이 사진은 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뭐 삼촌, 뭐 고모, 고모부, 뭐 조카들 이렇게 왔을 때 찍은 거고. 또 이건 2016년에 또 우리 시골에서 이제 우리 오남매거든요. 오남매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또 찍은 사진이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이 가족 사진은 그 가족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어린 시절부터 쭉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이제 가족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해놓으면 아주 훌륭한 어떤 가족의 역사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또 촬영을 해 놓으시고 촬영을 해 놓으면 꼭 앨범이나 포토북으로 꼭 만들어 놓으세요. 저를.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사진 찍으면 정말 열심히 이런 앨범에다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붙여 놓기도 하고 앨범을 다 몇 건씩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죠? 저 때문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화 되면서 이 사진은 항상 컴퓨터 아래만 있고 가끔씩 화면으로만 보지 이렇게 포토북이나 앨범으로 이렇게 안 해놓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해놓으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이제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가족 사진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포토북이나 앨범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준도님 아시겠죠? 네, 그게 정말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루지아, 즉 조지아라는 곳을 제가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방문을 했더만 이렇게 이제 앨범을 쭉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옛날 이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복장들 보면 거의 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뭐 어떤 또 심지어 또 1910년대, 20년대 그런 또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족의 역사입니까? 그죠? 그래서 야, 이분 집에서는 이렇게 좀 대대손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쫙 해놨구나.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었거든요. 이걸 보고. 할아버지 때부터 사진을 찍어왔대요. 이렇게 꾸준하게 요 최근까지도. 이것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 보면 이런 이제 어떤 시대적인 그런 사진들 보면 이런 패션이라든지 이런 헤어스타일 이런 걸 보면 거의 1910년대, 1900년대 또 1800년대 후반 사진이 183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그때의 사진이란 얘기죠. 이런 사진들 보면. 그죠? 음. 이거는 전통 복장을 하고 찍은 사진일 테고, 이건 비교적 이제 최근 한 70년대 정도 찍은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저기 포함님이나 미미님 같은 경우에도 좀 젊었을 때 이렇게 많이 찍었죠. 60년대, 그죠? 50년대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네. 예,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앨범 하나 가져오셔서 보여주시든지, 그죠? 그거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재미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 이제 그 어머님도 이 사진을 보고 눈시울을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붉어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자기 이제 그 남편은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사고로 얘들 이제 자기 아이들이죠. 어릴 때. 이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랬는데 자기 이제 아들, 딸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쭉 해서 보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이제 그 남자친구라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남자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제가 이해하고 싶냐면 이 가족 사진은 무엇보다도 존재 증명, 부재 증명이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쪽에 보면 이런 이제 자기 이제 뭐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또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셨지만 지금 사진 속에는 계속 그 시대의 1930년대나 10년대 옛날 모습 그대로 다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 사진은 특히 가족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존재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 사진을 많이 좀 찍어 놓고 그걸 앨범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또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 또 손자들한테도 좀 넘겨주고 절대 버리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고 저도 시골에서 뭐 사진 많이 가져와가지고 부모님들 뭐 할아버지 사진들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런 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수업